집에 붙어 사는 늙은 하녀가 뭘 안다고. 한도연의 독설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연주는 회장님 약을 들고 계단에서 얼어붙었다. 30년이 뭐가 됐수예요. 직원은 직원이에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상속분이 줄어든다고. 가족들의 날선 목소리가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장례식장에서 한미선이 차갑게 말했다. 이제 나가세요. 어차피 받을 것도 없잖아요. 30년 일한 값이 겨우 이거예요? 연주가 1천만 원 수표를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감사해야죠. 밥값은 했으니까. 그날 밤 비에 젖은 연주가 골목에서 무너져 울부짖었다. 왜 이래야 하는 거야? 하지만 이들은 몰랐다. 회장님 서재 깊숙이 숨겨진 진짜 유언장을, DNA 검사 결과를, 그리고 30년 동안 한혈하며 천대했던 그 여자가 한성개발 최대 주주이자 그들의 언니라는 충격적 진실을.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주입니다. 올해 56이죠. 서울 강남에 있는 200평짜리 저택에서 30년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은 저가 아니에요. 한유라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거든요. 아침 5시면 눈이 떠집니다. 먼저 1층 거실 커튼을 걷어내고 큰 창문들을 하나씩 열어요. 이른 새벽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면서 하루가 시작되죠. 그 다음엔 회장님 방으로 올라갑니다. 회장님, 아침이에요. 문을 살짝 두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시는 소리가 들려와요. 70대 중반이신데도 꼿꼿하게 일어나시는 모습이 참 대단하세요. 이 집에 처음 왔을 때가 20살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갈 곳이 없던 저에게 회장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때 회장님은 40 중반이셨는데 지금보다 훨씬 날카로우셨죠. 일 똑똑히 해. 바꿈긴 안 할 테니까. 첫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연주야, 밥은 먹었어? 저녁 늦게 서재에서 일하고 계시다가도 제가 지나가면 꼭 물어보셨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죠. 주인이 가정부 밥 걱정을 해주시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회장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넌 내 딸보다 더 내 딸 같아. 실제로 회장님께는 따님이 한 분 계세요. 미국에 사시는데 1년에 한 번 오실까 말까 해요. 와도 며칠 있다가 바로 떠나시죠. 그럴 때마다 회장님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걸 봤어요. 저는 그 한마디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내 딸 같다는 그 말 때문에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아무래도 이상했겠죠. 가정부가 이렇게 오래 한 집에 있는 게 말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회장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토스트 2장, 계란 프라이 하나, 우유 1잔. 30년째 똑같은 메뉴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장님이 식사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좀 더 드세요. 배가 안 고프네. 그러시면서 멀리 창밖을 바라보세요. 요즘 들어 그런 모습이 자주 보여요. 저도 나이가 들었지만 회장님도 많이 늙으셨어요.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고 밤에 잠도 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1층으로 내려가시는 발소리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이 집 2층 맨 끝방이 제 방입니다. 작지만 깔끔해요.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이 참 예뻐요. 매일 아침 그 정원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회장님이 자꾸 서재 문을 잠그시고 전화 통화도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말이에요. 어제는 회장님 서재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겉봉에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박연주라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제 이름이 적힌 봉투가 거기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열어볼 수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똑같은 일상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마치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 봉투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연주야 앉아. 회장님이 서재에서 저를 부르셨어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죠. 무겁고 어딘가 결심한 것 같은 톤이었어요. 책상 앞 의자에 앉으니까 회장님이 그 봉투를 제 앞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어.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회장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거든요. 며칠 전부터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밤마다 기침 소리가 들렸는데 설마 했던 게 현실이 된 거였어요. 췌장암이래. 그것도 말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봉투만 바라봤죠. 6개월에서 1년 정도래. 이제 내 인생도 정리해야지. 회장님은 마치 날씨 얘기하듯 평온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분이에요. 제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울지 마. 나도 할 일이 많아. 그날부터 제 진짜 시련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미국에 있던 따님 한미선 씨가 급히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인데 차가운 인상이에요. 어머니를 닮았지만 온기가 전혀 없죠.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말씀하셨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하신 첫 마디였어요. 걱정보다는 원망이 담겨 있었죠. 저는 조용히 짐을 받아들고 방으로 안내해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둘째 아들 한도연 씨였습니다. 45세, 한성개발 상무예요.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봐왔는데 성격이 참 까칠해요. 어머니가 병원 일정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연주가 다 챙겨줬어. 그게 문제라니까요. 어머니가 저 사람 때문에 가족보다 하인을 더 챙긴다니까요. 거실에서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저는 2층에서 회장님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아래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수밖에 없었죠. 도연아, 연주는 30년 동안. 30년이 뭐가 대수예요. 직원은 직원이에요. 한도연 씨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죠. 가슴이 아팠어요. 이틀 후부터 본격적인 병간호가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이 급격히 약해지셨거든요. 항암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이 나이에 머리카락 다 빠지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 대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겠다고 하셨죠. 저는 24시간 회장님 곁을 지켰어요. 밤에는 회장님 방 옆 작은 방에서 잤고, 낮에는 식사 준비하고 약 챙겨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족들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연주 씨, 어머니 수발은 우리가 할게요. 이제 다른 일 찾아보세요. 한미선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어요. 냉장고에서 회장님 죽을 끓이려고 재료를 꺼내는데 뒤에서 불쑥 나타나더라고요. 회장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요. 원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어요. 가족이 있는데 왜 남이 끼어들어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30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는데 남이라고 하시니까 말이에요. 한도연 씨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집에 붙어 사는 늙은 하녀가 뭘 안다고. 회장님이 안 계신 틈에 이런 말들을 했어요. 저는 참았어요. 지금 회장님이 아프신데 시끄럽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일 견디기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가족들이 회장님께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연주 씨 월급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이 집값도 엄청 올랐는데 혼자 방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이런 말들을 회장님 앞에서 대놓고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들었는데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회장님은 그럴 때마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연주는 내가 챙길 사람이야.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한도연 씨가 그랬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 어떻게 될지 아세요? 연주 씨는 아무 권리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30년 동안 이 집이 제 전부였는데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갈 곳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에 회장님 약을 가져다 드리는데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연주야,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이 너한테 심한 말 하는 거 다 알아. 회장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울음이 나왔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견디기가 힘들어졌어요. 가족들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고 저를 보는 눈빛이 마치 언제 나갈 거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회장님이 잠들어 계실 때 복도에서 한미선 씨와 한도연 씨가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저 사람 언제까지 둘 거야?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어쩔 수 없지.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내보내야지. 이 집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56세 박연주.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정작 제 미래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여자. 문득 무서워졌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건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고 식사도 거의 못 하셨죠. 병원에서는 며칠 안 남았다고 했어요. 저는 회장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한미선 씨가 현관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5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이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셨죠. 유언장 작성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집안이 술렁거렸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용했는데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회장님 방에서 물을 가져다 드리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엄마, 이 집은 당연히 저희한테 주시는 거죠? 한미선 씨 목소리였어요. 변조사 선생님과 얘기하는 중이었나 봐요. 회사 지분은 어떻게 나눌 건가요? 한도연 씨도 끼어들었어요. 둘 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죠. 저는 일부러 소리나지 않게 복도를 지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계단 모퉁이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변호사님, 혹시 유언장에 하인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나요? 하인이요?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한 여자가 있어요. 어머니가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한미선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죠.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유족 감정으로 소액을 남기는 경우가 소액이 아니라 많이 줄 것 같은데요. 한도연 씨가 끼어들었어요. 엄마가 그 여자를 딸처럼 생각하세요. 혹시 이 집이나 회사 지분까지 줄까봐 걱정이에요. 만약 그런다면? 변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죠? 한미선 씨 말에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이들이 지금까지 저를 견딜 수 없어 했던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혹시 회장님이 저에게 뭔가 남겨주실까봐 두려워했던 거였어요. 유언장 작성 전에 미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유언자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두 남매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럼 어머니한테 확실히 못을 박아야겠네요. 엄마 유언장에 혹시 그 여자 이름이 들어있으면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한도연 씨가 거의 으름장을 놓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계단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 힘들었거든요. 그날 밤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연주야, 이리 와봐. 침대 옆에 앉으니까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이 많이 차가워져 있었어요. 애들이 너한테 뭐라고 했지? 아무 말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회장님 목소리가 힘이 없었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어. 내가 죽으면 너 혼자 어떻게 살아?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음이 터져 나왔죠. 30년 동안 고생만 시켰네. 미안해, 연주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 집에서 보낸 3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선생님이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유언장 작성이 목적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모였죠.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회장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그 사람한테 줄 거예요? 한미선 씨 목소리였어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죠. 30년 동안 우리 가족보다 더 신경 써준 사람이야. 가족이랑 하인이 같아요? 연주는 내 딸이나 다름없어.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는데 법적으로는 남이잖아요. 한도연 씨도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는 거 아니야? 이 집은 200억이 넘어요.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몇 천억인데 하인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요?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상관 있어요. 저희 몫이 줄어드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차를 들고 올라가야 했는데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너희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회장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거죠. 자식들 제쳐두고 남한테 재산 주시겠다니. 연주는 남이 아니야. 남이에요.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하인은 하인이에요. 한미선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회장님 방에서 기침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저는 급히 차를 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방 안이 아수라장이었어요. 회장님은 침대에서 기침을 하고 계시고 한미선 씨와 한도연 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계셨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회장님께 물을 드렸어요. 한참 후에야 기침이 멈췄어요. 다들 나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회장님이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가족들과 변호사 선생님이 모두 나갔죠. 그날 밤 회장님이 또 저를 부르셨어요. 연주야, 내 말 잘 들어. 평소보다 더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내가 죽으면 어떤 남자가 찾아올 거야. 남자요? 그래. 그 사람한테 밥 한 끼만 대접해 주렴. 누구신데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꼭 기억해, 밥 한 끼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해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연주야.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날 밤 늦게 복도에서 또 한미선 씨와 한도연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고집이 너무세요.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일단 유언장이 작성되면 바꾸기 어렵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여자가 먼저 포기하게 만들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저를 내쫓으려 하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서 창밖을 봤어요. 30년 동안 바라본 그 정원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요?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신 건 11월 첫째 주였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저는 그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죠. 30년 동안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분이 떠나시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한성개발 회장님이셨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치인들, 재계인사들, 언론사 사장들까지. 빈소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죠. 저는 뒤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상주는 한미선 씨와 한도연 씨였고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거든요. 그래도 회장님을 마지막으로 배웅하고 싶었어요. 조문객들이 와서 인사할 때마다 두 남매는 정중하게 응대했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달랐어요. 마치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는 시선이었죠. 발인 날 아침, 저는 회장님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회장님, 30년 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잘 가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싶었거든요. 장례식이 모두 끝난 게 오후 4시쯤이었어요.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집에는 가족들만 남았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한도연 씨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연주 씨, 잠깐 나와보세요. 목소리가 차갑고 공식적이었어요. 평소에 연주야 하고 부르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거실로 나가니까 한미선 씨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 표정이 딱딱했어요. 어머니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한도연 씨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연주 씨 이름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장님이 그렇게 저를 챙겨주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집도 곧 정리할 거니까 나가주세요. 한미선 씨가 덧붙였어요. 언제까지요? 이번 주 안으로요. 부동산 업체에서 다음 주에 사진 촬영하러 온대요. 일주일. 30년 동안 살던 집을 일주일 안에 떠나라는 거였어요. 짐은 많지 않을 테니까 금방 정리되겠죠. 어차피 연주 씨 개인 물건은 별로 없잖아요. 한도연 씨 말이 맞았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 살았지만 정작 제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퇴직금은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서류를 보니까 1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30년 일한 값이 1천만 원이라니. 한 달에 30만 원 꼴이었어요.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제가 물었지만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눈빛만 주고받더라고요. 그건 연주 씨가 알아서 하셔야죠.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미선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하녀는 하녀일 뿐이에요. 한도연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 명절 때마다 함께 식사하고 가족 같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저는 그냥 하녀였던 거죠.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짐을 싸는 데는 2시간도 안 걸렸어요. 정말 별게 없었거든요. 30년의 흔적이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부엌에 갔어요. 제가 30년 동안 매일 서 있던 곳이었어요. 회장님 아침 식사도 여기서 준비했고 명절 음식도 여기서 만들었어요. 걸레로 싱크대를 한 번 더 닦았어요. 가스레인지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냉장고 문도 열어서 안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30년 동안 제 일터였던 이곳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고 싶었어요. 뭐 하세요? 뒤에서 한미선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정리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리모델링 할 거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30년 동안 정성껏 관리했던 이 부엌도 다 뜯어 고칠 거라는 뜻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제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이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 있었어요. 역시 난 주인이 아니라 손님조차 아니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대문을 나섰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만 살았으니까 다른 곳에 연고가 있을 리 없었죠. 일단 근처 여관에 짐을 맡겨두고 거리를 걸었어요. 강남 한복판이었는데 저는 완전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세게 내렸어요. 저는 골목 한쪽에 서서 비를 맞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었고 들어갈 곳도 없었어요. 그냥 비에 맞고 서 있는 게 제 신세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56세에 다시 시작하라니 너무 막막했어요. 눈물이 비와 함께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울었는데 나중에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왜 이래야 하는 거야? 골목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3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비에 젖어서 골목 모퉁이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차가웠고 마음은 더 차가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회장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죽으면 어떤 남자가 찾아올 거야. 그 사람한테 밥 한 끼만 대접해 주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했어요. 회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단 여관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30년 동안 다른 사람 집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여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문득 회장님 생전 마지막 날 밤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회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평소보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연주야, 이리 와서 앉아. 침대 옆 의자에 앉으니까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이 많이 차가워져 있었어요. 사모님, 왜 저를 키워주셨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넌 나를 닮았거든. 저요? 그래. 강한 척하지만 마음은 유리 같지. 회장님이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참 쓸쓸해 보였어요. 사람은 가진 돈보다 남긴 마음이 중요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목소리가 너무 진지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연주야,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많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정말 못해줬어. 너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회장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음이 나왔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로. 고마워. 그래도 미안해. 그 대화가 회장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여관 침대에서 그 기억을 떠올리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집으로 갔어요. 회장님 빈 방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아직 열쇠는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30년 동안 매일 들렸던 소리들이 다 사라져 있었어요. 2층 회장님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는 그대로 있었고 서재 책들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없었죠. 서재 책상 위에 아직도 그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봉투 말이에요. 한도연 씨가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뭘까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연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 너 때문에 내가 외롭지 않았다. 정말 고마워. 회장님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었어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야.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남겨뒀어. 곧 알게 될 거야. 그게 편지의 전부였어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방을 둘러보니까 회장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안경, 옷장에 걸린 옷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저는 천천히 그것들을 정리했어요. 회장님을 마지막으로 배웅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옷장 맨 안쪽에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상자를 흔들어 보니까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열어볼 수는 없었어요. 문득 회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떠올랐어요. 어떤 남자가 찾아올 거야. 그 사람한테 밥 한 끼만 대접해 주렴. 혹시 그 남자가 이 상자와 관련 있는 건 아닐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았어요. 저는 상자를 가방에 넣었어요. 언젠가는 그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제 집이었던 곳이 이제는 정말 남의 집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회장님의 편지를 읽고 나니까 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가진 돈보다 남긴 마음이 중요하다는 회장님 말씀이 이제야 조금 이해됐어요. 여관에서 사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저는 회장님이 남긴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찾아올까 싶었어요.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연주 씨, 손님 찾아오셨어요. 복도로 나가니까 1층 로비에 정장을 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서 계셨어요. 7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품위가 있으면서도 어딘가 슬픈 표정이었어요. 여기가 한유라 회장 댁 맞습니까?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집에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박연주 씨세요? 제 이름을 아시는 게 이상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네, 맞는데 어떻게. 다행이네요. 찾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윤태식입니다. 한유라 회장님과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신지. 사실은 윤태식 씨가 말을 망설이셨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평생 숨겨온 약혼자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장님께 약혼자가 있으셨다니.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였어요. 약혼자요? 50년 전 일이에요. 우리가 20살 때 약혼했는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어요. 윤태식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어졌는데 며칠 전에 부고를 보고 알았어요. 여관 로비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죠. 회장님이 제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럴 거예요. 유라가 워낙 과묵한 사람이었거든요. 윤태식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한유라가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제가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저한테요? 네. 읽어보세요. 봉투를 받아서 열어봤어요. 회장님 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처음 몇 줄을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연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태식이가 찾아갔을 거야.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어. 무슨 진실일까요? 계속 읽었어요. 사실 넌 내 딸이야.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젊은 시절 낳고 버린 아이. 죄책감에 널 찾았고 그래서 널 곁에 두었단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니. 30년 동안 가정부로 일했는데 사실은 딸이었다니. 이해가 안 가겠지만 다 사정이 있었어. 내가 20살 때 태식이와 사랑했어. 그런데 집안에서 반대했지. 그 와중에 임신을 했고 태식이는 군대에 갔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혼자 아이를 낳았는데 기를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지.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윤태식 씨도 편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20년 후에 돈을 벌고 나서 널 찾았어. 고아원에서 자란 20살 여자아이. 바로 너였지. 그래서 회장님이 저를 가정부로 데려오신 거였어요. 딸이지만 딸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곁에 두신 거였어요. 미선이와 도연이는 내가 결혼 후에 낳은 아이들이야. 그들은 내가 언니라는 걸 모르지. 말할 수도 없었고,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모든 게 이해됐어요. 회장님이 왜 저를 딸 같다고 하셨는지, 왜 그렇게 챙겨주셨는지. 이제 내가 죽으니까 진실을 말해야겠어. 넌 한성개발의 진짜 상속자야. 내 첫째 딸이거든. 마지막 줄을 읽을 때는 온몸이 떨렸어요. 태식이가 모든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 내 출생신고서, DNA 검사 결과, 유언장 원본까지. 이제 내 권리를 찾아라, 연주야. 윤태식 씨가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어요. 여기 모든 서류가 들어있어요. 유라가 몰래 준비한 거예요. 서류를 펼쳐보니까 정말 제 출생신고서가 있었어요. 어머니 이름에 한유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은 윤태식이었고요. 그럼 저는 제 딸이기도 해요. 윤태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50년 만에 만나는 딸이에요. DNA 검사 결과도 있었어요. 99.9% 일치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유언장도 있었어요. 유언장을 보니까 한미선 씨와 한도연 씨가 본 건 가짜였어요. 진짜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한성개발 지분 51%, 강남저택, 그리고 현금 500억까지. 한미선 씨와 한도연 씨는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죠. 유라가 마지막까지 숨겼거든요.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유라가 그러라고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찾아가라고. 회장님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였어요. 저를 내쫓고 나서 진실을 알게 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럼 저는 정말 한성개발 최대 주주예요. 명실상부한 후계자죠. 30년 동안 한여라고 무시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집의 진짜 주인이었던 거예요. 윤태식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연주야, 이제 내 권리를 찾아야 해. 카페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꿈 같은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한미선 씨와 한도연 씨가 저를 한여라고 내쫓았는데 정작 제가 그들의 언니였다니.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죠. 윤태식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윤태식 아버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김영우 변호사님은 50대 초반의 신중한 분이셨는데 회장님과 오래 알고 지낸 분이라고 하셨어요. 한유라 회장님이 생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펼쳐 보이셨어요. 이게 진짜 유언장이고 이건 등기 서류예요. 등기 서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강남 한성저택 소유자 박연주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 200평 저택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한성개발 지분 51%도 박연주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현금 500억과 함께요.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5년 전부터요. 회장님이 암 진단 받으시고 나서 차근차근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이미 5년 전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제 권리를 찾아주려고 하셨던 거였어요. 그럼 한미선 씨와 한도연 씨가 본 유언장은 뭐였나요? 임시로 만든 가짜였어요. 회장님이 그들의 반응을 보려고 하신 거죠.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신 거였어요. 저를 내쫓는 모습을 보고 나서 진짜 유언장을 공개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내일부터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어요. 먼저 유언장 공증부터 해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태식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연주야, 마음 준비해야 해. 한미선 씨와 한도연 씨가 가만 있지 않을 거야.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이틀 후에 한도연 씨가 여관으로 찾아왔어요. 연주 씨, 나와보세요. 로비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여관이 시끄러워졌어요. 저는 마지못해 밖으로 나갔어요. 이게 뭐예요? 한도연 씨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한성개발 숨겨진 상속자 등장이라는 제목이 크게 나와 있었어요. 이런 조작질을 하다니 정말 뻔뻔하네요. 조작이 아니에요. 다 사실이에요. 이건 조작이야. 어떻게 한여가 갑자기 딸이 될 수 있어요? 한도연 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완전히 화가 난 상태였죠. DNA 검사라도 해봐요. 그럼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좋아요. 해보세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일주일 후 대학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미선 씨와 한도연 씨도 함께 왔어요. 검사 결과 박연주 씨는 고 한유라 회장의 친딸이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한미선 씨, 한도연 씨와는 이복남매 관계고 박연주 씨가 장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미선 씨가 주저앉았어요. 한도연 씨는 벽에 기대서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럼 정말로. 네, 박연주 씨가 한성개발의 최대 주주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30년 한여로 산 재벌 장녀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한 달 후, 저는 한성개발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청소만 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였어요. 회장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한유라 회장님과 한미선 씨, 한도연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런데 그 옆에 새로운 사진이 하나 더 걸려 있었어요. 회장님과 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가 30살 때 회장님 생신에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회장님이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사진 속 회장님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도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회장님, 안쪽에 한미선 상무님과 한도연 상무님이 오셨는데요. 비서가 말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한여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한미선 씨와 한도연 씨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언니, 한미선 씨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저를 언니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연습한 정중함이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도연 씨도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동안 언니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사과는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해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회사 일은 계속 맡아서 해주세요.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고마워요, 언니.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는 한성개발 회장이 되었고 강남 저택의 주인이 되었어요. 30년 동안 청소했던 그 집에서 이제는 주인으로 살게 된 거였어요. 윤태식 아버지도 함께 그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50년 만에 만난 가족이니까 이제는 함께 살고 싶었어요.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어요. 30년 동안 일하면서 바라봤던 그 정원을 이제는 주인으로 걷고 있는 거였어요. 연주야, 행복해? 네, 아버지. 정말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았고 제 진짜 정체성도 찾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행복은 따로 있었어요.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확인한 거였어요. 30년 동안 딸로 키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회장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였어요. 회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잘 살아갈게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디선가 회장님이 웃고 계실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그림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 햇빛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는 4월, 저택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한유라 기념관 그녀가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200평 저택을 기념관으로 만든 건 제 결정이었어요. 회장님을 기리고 동시에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1층은 전시실로 만들었어요. 회장님의 생전 모습과 한성개발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죠. 2층은 상담실과 교육실로 꾸몄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들에게 직업 교육을 해주는 곳이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살았던 작은 방은 그대로 보존했어요. 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한 여자가 30년 동안 살았던 방이라는 설명을 달아놓았어요. 기념관 개관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미선 씨와 한도연 씨도 왔고 윤태식 아버지도 함께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미선 씨가 말했어요. 그동안 어색했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언니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한도연 씨도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념관의 관리자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성개발 회장 일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이곳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기념관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는 일상이 좋았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어느 날 오후 40대 여성이 찾아왔어요. 저도 오랫동안 남의 집에서 가정부 일을 했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사를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어서요. 그런 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명씩 찾아왔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들이었어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어요. 6개월 후 기념관에는 작은 카페도 생겼어요.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였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셨던 토스트와 우유도 메뉴에 있었어요. 윤태식 아버지는 매일 기념관에 오셔서 방문객들에게 회장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유라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 눈에 그리움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이제 박연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30년 동안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회장님 방은 그대로 보존해 놓았어요. 가끔 그 방에 들어가서 회장님과 대화를 나눠요. 회장님, 저 잘 살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대답은 들리지 않지만 어디선가 회장님이 웃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봄날 오후 정원에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청소하며 바라봤던 그 정원에서 이제는 주인으로 서 있는 거였어요. 기념관을 찾은 한 어린 소녀가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30년 동안 하녀였어요? 응, 그랬어. 그럼 지금은 뭐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야.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갔어요. 저는 평생 주인 뒤에 서 있었어요. 30년 동안 그림자로 살았죠. 하지만 결국 그 집의 진짜 주인은 저였어요.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햇살이 정원에 비치고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56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연주야.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기념관 입구로 걸어가면서 뒤돌아봤어요. 30년 동안 제가 살았던 이 집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어요. 회장님,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요. 이제 저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빛나는 제 자신으로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오늘 연주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30년 동안 그림자로 살았던 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다 주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연주를 떠올려 보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